안녕하세요. 대저택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프면서도 감동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75세의 한 노인이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빼앗기고 요양원에 버려질 뻔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인생 역전을 이뤄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분명 큰 감동을 받으실 거예요. 서울 변두리 작은 무용학원. 40년간 이곳을 지켜온 이현수가 마지막 발표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아이들이 나비처럼 날아다니며 춤을 추고 있어요. 이현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저 아이들의 모습에서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1973년 25살의 이현수는 국립무용단에서 인정받는 유망한 무용가였습니다. 그의 대표작 나비의 꿈은 관객들을 매번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죠. 하지만 결혼과 함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무대를 떠나야 했어요. 선생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발표회가 끝나고 학부모들이 인사를 건넵니다. 이현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40년간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냈지만 정작 자신의 꿈은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학원 사무실로 돌아온 이현수는 책상 서랍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 제자들의 사진, 그리고 맨 아래 깊숙이 숨겨진 누런 봉투 하나. 봉투 겉면에는 희미하게 국립무용단이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이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넣었어요. 그때 학원 문이 열리며 딸 수진이 남편 재호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발표회 잘 끝났네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어요. 이제 정말 학원을 정리할 수 있다는 안도감 말이에요. 아버지, 이제 학원도 정리하셨으니 저희와 함께 사세요. 서울 아파트는 넓고 손자 태민이도 할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해요. 이현수는 딸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지 벌써 1년. 혼자 지내는 것이 외롭긴 했어요. 하지만 이곳을 떠난다는 것은 40년의 추억을 모두 버리는 것과 같았거든요. 재호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학원 건물 시세가 꽤 나가겠네요. 이 동네가 요즘 재개발 얘기도 나오고. 수진이 재호를 슬쩍 제지했지만 이현수는 사위의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저 마음속으로 아내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죠. 여보, 나 없으면 딸 곁에서 외롭지 않게 지내요. 결국 이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원을 정리하고 딸 가족과 함께 살기로 한 거예요. 그날 밤 이현수는 아내의 영정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말대로 해볼게요. 이제 손자도 보면서 편안히 지내보자고요. 하지만 이현수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말이에요. 서울 강남의 30평 아파트. 이현수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40년간 살던 2층 건물의 작은 무용학원과는 너무나 다른 환경이었어요. 높은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좁았고 차 소리는 하루 종일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모든 것이 따뜻했어요. 수지는 매일 아침 이현수를 위해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했고 재호는
퇴근 후 세상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 이 약은 아침에 드시고 이 약은 저녁에 드세요. 수진이 약봉지를 정리하며 세심하게 챙겨주었어요. 이현수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역시 가족이구나 싶었죠. 특히 손자 태민과의 시간은 즐거웠습니다. 대학교 1학년인 태민은 할아버지에게 궁금한 것이 많았어요. 할아버지, 진짜 옛날에 유명한 무용가였어요? 영상 같은 거 없어요? 태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꺼내왔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바꿔 다시 숨겼습니다. 별것 아니야. 옛날 일이니까. 태민은 아쉬워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이현수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과거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가 부끄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의 늙고 초라한 모습과 너무 대비되니까 말이에요.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이현수는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따뜻함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아내가 없는 빈자리는 컸지만 이렇게 딸 가족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상황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재호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수진도 부동산 컨설팅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두 사람 모두 바빠지면서 이현수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간단한 토스트와 우유로 바뀌었고 주말 산책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이현수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일이 있으니까 바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어느 날 저녁 재호가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당분간 좀 힘들 것 같아요. 수진도 덧붙였어요. 저도 부동산 일이 생각보다 복잡해서 아버지께서 좀 이해해 주세요. 이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섭섭함이 스며들었어요. 처음에 따뜻함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큰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경이었습니다. 이현수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복도를 지나가다가 딸과 사위 방에서 들려오는 대화의 걸음을 멈췄어요.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두 사람은 이현수가 이미 잠들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아버지 학원 건물 매각 대금 8억. 그냥 두기엔 아까우지 않아?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이현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내 생각에도 그래. 우리 사업 확장에 투자하면 이에 3년 안에 2배로 불릴 수 있어. 재호의 대답을 들은 이현수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께 어떻게 말하지? 노인분들은 투자 같은 거 잘 모르시잖아. 우리가 대신 관리해드린다고 하면 될 거야. 이현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을 딸과 사위가 탐내고 있다니.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자신을 마치 판단력이 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아버지는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미리 챙겨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수진의 말에 이현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언제 깜빡거렸다는 걸까요? 75세이지만 여전히
정신은 맑았거든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이현수는 침대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분노와 실망,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였습니다. 벽에 걸린 아내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여보,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딸이 가져가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정 속 아내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답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현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정말 딸이 자신의 돈을 노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걸까요? 하지만 며칠 후 일어난 일은 이현수의 의심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현수는 그때부터 딸과 사위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들이 정말 자신을 위해 서울로 모신 것일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일까? 의심의 씨앗이 마음속에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수진이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이현수의 반찬을 챙겨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요즘 은행 이자가 너무 낮아서 저희가 아버지 돈을 좀 더 수익성 있는 곳에 투자해드릴까요? 이현수는 수저를 든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며칠 전 들은 대화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알아서 해봐라.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수진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재호도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현명한 선택이세요. 저희가 책임지고 잘 관리해 드릴게요. 며칠 후 이현수는 8억 중 6억을 딸에게 맡겼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들을 시험해 보고 싶었어요. 정말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만남이 이현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한 여성이 이현수를 알아보고 깊은 인사를 했어요.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현수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여성의 얼굴이 낯익었지만 정확히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저 박민영이에요. 20년 전에 선생님 학원에서 무용을 배웠던 민영이요. 아, 그 민영이었습니다. 이현수의 기억 속에서 어린 소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항상 열심히 연습하던 아이였는데 어느새 중년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영이구나. 이렇게 크다니. 선생님 덕분에 제가 무용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아이들에게 무용을 가르치고 있어요. 민영의 말에 이현수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선생님의 나비의 꿈춤을 아직도 기억해요. 정말 아름다웠는데. 그런데 그때 왜 국립무용단을 안 가셨어요? 민영의 질문에 이현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국립무용단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그런 일이 있었나? 이현수는 얼버무렸지만 민영과의 만남은 그에게 잊혀졌던 무용에 대한 열정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날 밤 이현수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서 몸을 움직여 보았어요. 예전만큼 유연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몸은 리듬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기쁨도 잠시였어요. 곧 더 큰 충격이
이현수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이현수는 손자 태민과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태민이 대학교 등록금 관련 일로 은행에 가야 한다고 해서 함께 간 거였어요. 이현수도 오랜만에 자신의 계좌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통장을 내밀며 잔고를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이 계좌에서 대부분의 금액이 주식 투자 계좌로 이체되어 있네요. 이현수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주식이요? 네, 6억 원이 모두 주식에 투자되어 있고 현재 평가액이 3억 원 정도네요. 태민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현수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6억이 3억으로 반토막이 나 있었거든요. 딸이 안전한 투자라고 했는데 이게 뭔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현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에 들어서자 수진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현수와 태민이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한 채 말이에요. 언니, 아버지 돈으로 제주도 펜션 계약 완료했어. 다음 달에 오픈하면 월 수익 어마어마할 거야. 이현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제주도 펜션이라니, 자신의 돈으로 펜션을 샀다는 말인가요? 아버지는 모르시지? 당연하지. 노인 치매 걸리기 전에 우리가 미리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해. 이현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노인 치매라니,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진이 전화를 끊고 돌아서다가 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순간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 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이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주도 펜션이 뭔가? 그게... 수진이 말을 더듬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현수는 모든 것을 들었거든요. 그날 밤 이현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믿었던 딸이 자신을 속이고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니.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벽에 걸린 아내의 영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딸을 잘못 키운 걸까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현수의 76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수지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생일상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이현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딸의 행동이 죄책감에서 나온 것임을 말이에요. 생일상에는 여러 음식이 올라와 있었지만 이현수가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도 없었어요. 미역국도 없었고 그냥 수진이 만들기 편한 음식들만 있었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수진과 재호가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지만 이현수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이현수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오늘만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기도는 소용없었어요. 아버지, 들릴 말씀이 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현수는 이미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었어요. 저희가 아버님을 위해 좋은 실버타운을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같은 연세의 분들도 많이 계세요. 실버타운, 요양원이라는 말을 돌려서 한 것뿐이었어요. 이현수의 손에 든 수저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연세에
혼자 계시기 불안하잖아요. 저희도 바빠서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재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골 학원 건물이요. 이참에 파시는 게 어때요? 관리도 안 되고 빈집으로 두면 낡아질 뿐이에요. 그 돈으로 실버타운 비용도 내실 수 있고. 그 순간 이현수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분노와 배신감이 폭발했습니다. 그만해. 이현수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수진과 재호가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내가 내 돈으로 제주도에 펜션 사는 것도 알고 주식 투자해서 반토막 난 것도 다 알아. 수진과 재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내가 평생 무용을 포기하고 꿈을 포기하고 모은 돈을 너희가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되는 거냐? 이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생일상을 거칠게 엎어버렸습니다.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어요. 나는 너희의 ATM이 아니야. 나도 사람이고 내 인생이 있어. 40년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현수가 마침내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태민만이 할아버지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현수는 이미 현관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 남겨진 거실에는 엉망이 된 생일상과 말문이 막힌 가족들만이 남아 있었어요. 이현수는 아무 생각 없이 걸었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였어요. 1시간 넘게 걸었을까요?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서울역이 보였습니다. 부산행 기차표를 끊었어요. 40년 전 처음 무용학원을 시작했던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었거든요. 기차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서울의 높은 건물들이 지나갔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도시를 바라보며 이현수는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는 것을 느꼈어요. 옆자리에 앉은 노인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르신, 혹시 어디 편찮으신가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따뜻한 말투에 이현수는 마음이 열렸어요. 자신을 정춘식이라고 소개한 78세 노인은 전직 건축가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정춘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집에서 쫓겨났죠. 처음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현수는 고개를 들어 정춘식을 바라봤어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이 있다니. 어르신, 나이 들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자존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여야 해요. 정춘식의 말에 이현수는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정확히 표현한 말이었어요. 저는 7년 전에 집을 잃었어요. 아들이 사업 실패로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든요. 결국 집까지 날렸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처음엔 찜질방을 전전했어요. 하지만 복지관에서 만난 분들 덕분에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살면서 노인대학에서 건축 강의도 하고 있어요. 정춘식의 이야기는 이현수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에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거든요. 부산에 도착한 이현수는 옛 무용학원이 있던 곳을 찾아갔습니다. 40년 전 첫 무용학원을 시작했던 그 골목이었어요. 하지만 학원 건물은 이미 없어지고
그 자리에는 작은 카페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 여성이 놀라며 일어났어요.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세요? 이현수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여성의 얼굴이 낯익었거든요. 저 김소희예요. 30년 전에 선생님께 무용을 배웠던 소희요. 아, 그 소희였습니다. 이현수의 기억 속에서 열심히 연습하던 어린 소희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소희야, 이렇게 다 컸구나. 이 카페가 선생님 학원 자리예요. 제가 이 건물을 인수해서 카페를 열었거든요. 소희의 말에 이현수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자신의 제자가 자신이 꿈을 키웠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니. 선생님, 혹시 머물 곳이 없으시면 위층에 작은 방이 있어요. 임시로 사용하세요. 소희의 제안에 이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갈 곳이 없었던 그에게는 정말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에서 이현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이곳에서 무용학원을 시작했을 때의 꿈과 열정이 되살아났어요. 비록 서울에서는 쓰라린 배신을 당했지만 이곳에서는 따뜻한 사람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산에 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현수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노인 무용 강습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5명의 어르신들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늘어나 이제는 30명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무용을 이 나이에 배울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수강생들의 밝은 표정을 보며 이현수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75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자신의 경험과 재능을 나누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어느 날 소희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옛날 비디오 테이프를 발견했어요. 선생님이 나비의 꿈을 추시는 영상이에요. 소희가 먼지 쌓인 비디오 테이프를 보여주었어요. 이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테이프가 아직 남아있었다니. 이걸 디지털로 변환해서 유튜브에 올려보는 게 어때요? 요즘 사람들이 전통 무용에 관심이 많아졌거든요. 처음엔 이현수가 망설였지만 소희의 설득에 결국 동의했어요. 며칠 후 전설의 무용가 이현수 선생님의 나비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영상이 입소문을 타면서 조회수가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일주일 만에 10만 조회수를 넘어섰고 한 달 후에는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댓글들도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춤이네요. 이런 분이 계셨다니 몰랐어요.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고 이현수는 인생 2막을 여는 노인들의 대표 사례로 소개되었어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여러 지역에서 무용 강습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이현수 앞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어요. 손자 태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태민이 달려와 이현수를 껴안았어요. 이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태민아, 어떻게 여기까지?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부모님이 잘못한 거 저도 알고 있었어요. 태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할아버지 돈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현수는 손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태민아, 가족이란 서로 속이는 게 아니라 서로의 꿈을 응원해 주는 거란다. 며칠 후 수진과 재호가 부산을 찾아왔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무용복을 입고 수업을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수진은 눈물을 터뜨렸어요. 아버지, 수업이 끝난 후 이현수와 가족들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의 꿈을 몰라줘서. 그리고 아버지, 돈을. 이제 됐다. 이현수가 딸의 말을 멈췄어요. 너희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걸 이해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지내자. 재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투자한 돈 최대한 회수해서 돌려드릴게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거다. 이현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계속했어요.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고 싶다. 너희도 너희 삶을 살고 가끔씩 안부를 묻는 그런 관계면 충분하다. 1년 후의 일입니다. 전국 노인 문화축제에서 이현수의 실버 드림 무용단이 대상을 받았어요. 무대 위에서 나비의 꿈을 추는 75세 이현수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관객석에서 수진, 재호, 태민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무대를 마친 이현수는 객석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내가 살아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지만 분명히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꿈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75세에 새로운 시작을 한 이현수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비록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아낸 이현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감동과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